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전국 상황을 전문가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안철수, 조경태, 이른바 혁신파, 이 찬탄파 후보들의 단일화가 최종 무산됐습니다. 오늘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사실상 데드라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내일하고 모레 양일간 이제 여론조사가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까지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저는 뭐 안 될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요인은 이제 두 사람이 결이 일단 다르고 일단 당 개혁과 쇄신에 대한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게 그러니까 합한다고 화학적 결합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오히려 더 강성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관저에 갔던 45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본인은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당에 내란 잔존 세력이 있다 그러면 그건 척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일단 그 백서부터 발간한 다음에 우리가 책임을 묻고 책임을 묻자 순차적이고 특검 조사도 이거는 과도하다라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결이 다르죠. 게다가 안철수 의원의 특징상 안철수 의원이 뭡니까? 이제까지 단일화가 키워드인 것처럼 이게 상징화돼 있는 그 정치인인데 대선이나 서울시장 선거 이런 거는 몰라도 당대표 선거에서조차 단일화가 아니면 본인의 경쟁력을 입증할 수 없다. 아마 본인의 정치 인생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꼬리표로 따라다니는 한 자신이 어떤 식의 미래 정치도 개척할 수 없다고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은 설령 본인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완주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지금 단일화를 설령 한다 그래도 이것이 승리를 담보하는 키워드가 아니라면은 그냥 각자 도생해서 추후 본인의 어떤 그 경쟁력을 입증하는 게 더 오히려 현실적일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일화가 안 된 것 같고 단일화를 설령 했다 해도 이게 과연 대세에 정말 큰 어떤 파고를 일으켰을까? 사실 그것도 약간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세라는 게 그러니까 4명 중에 적어도 과반을 넘는 후보가 없으면은 이제 결선까지는 가야 되는 건데 결선에 이제 2명 올라가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단일화가 안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단일화를 이루기에는 두 후보의 입장 차이도 있고 셈법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조경태 후보는 시종일관 단일화 제안을 했고 이제 안철수 후보는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는 어쨌든 이 당원과 지지자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줄 거다. 뭐 이런 입장으로 본인이 적어도 2등은 할 거다. 그 이제 셈법이 좀 다른 거죠. 피해왔습니다. 근데 객관적인 그 이 전망은 이렇게 되면은 이른바 이제 찬탄 후보들이 결선에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추이로 보면 김문수 후보가 좀 앞서 있고 그리고 장동혁, 안철수 후보가 비슷한데 미세하게 장동혁 후보가 좀 우세한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내에 어쨌든 현역 의원들이 장동혁 후보 지지 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식으로인지 당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 생각은 다를 텐데 그렇게 되면은 두 후보가 즉 이제 이 찬탄파라고 할 수 있는 두 후보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윤 어게인 후보들이 결선에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책임론 같은 것들이 좀 따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전당대회가 그러면은 특히 이제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쇄신 변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원이나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은 아마도 그런 결선 결과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2위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화가 안 이루어져서 만약에 진짜 찬탄파 후보들이 모두 결선에 못 나가게 되면 단일화에 소극적이었던 안철수 후보한테 이제 좀 책임론이 지금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뿐만 아니라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이 불똥이 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상 그 전직 당대표인데다가 찬탄파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비록 원외 정치인이지만 근데 이번에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찬탄파라고 당의 쇄신과 혁신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동력도 제공하지 않고 사이드를 빙빙 겉돌면서 이제 뭐 본인은 플랫폼 하방 정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온라인상에서만 단일화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혁신의 싹이 잘나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거는 뭐 응원하는 치어리더들이 하는 얘기지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적극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글쎄,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의 결과가 어떤 형태로든 밟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셈법이 작용했다 하더라도 정치인이라면 무릇 손해 볼 때도 칼을 빼들 줄 아는 그런 결기도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그것이 자양분이 돼서 미래의 동력을 열거나 공간도 창출할 수 있는 건데 조금 이번에는 현실적인 그런 계산에 좀 몰두하지 않았냐. 그런 측면에서 물론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저는 제가 보기에 가장 당의 어떤 혁신의 리더였고 그다음에 뒤에 병풍처럼 버티고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가 너무 이번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네. 하나의 나중에 결과론에 따른 또 분석이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어서 이게 어떤 결과에 따라서 향후 이게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구성된 대로 이제 그것은 새로운 지도부의 역할을 하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혁신 쇄신의 목소리가 왜 묻혔느냐에 대한 또 별도의 책임론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김문수, 장동혁 이 반탄파 후보들이 결승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김앤장 결승전 진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반탄파 후보들이 이제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대여 투쟁력 경쟁을 하는 분위기가 오늘 3차 토론에서도 있었던 게 질문이 뭐였냐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한테 손을 내밀 것인가 이런 질문을 네 명한테 이제 똑같이 던졌는데 반탄파 2명만 X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손 안 잡을 것이다라고 이런 분위기. 강성 분위기로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일종의 이제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분 다 어쨌든 계엄이 잘못됐다라고는 얘기하지만 탄핵도 동시에 잘못됐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다가 윤 대통령과의 뭐 단절이랄까요, 절연이랄까 그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 전한길 씨인데 전한길 씨 징계에 대해서도 두 분이 반대를 한 데다가 전한길 씨가 이른바 이제 뭐 일종의 후보 검증을 하는 토론회 자리에도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제 강성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한 선명성 경쟁에 이제 두 반탄 후보들이 나서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랄까요? 혹은 중량감이랄까? 거기서는 확실히 김문수 후보가 앞서 있는 게 맞습니다. 직전까지 대선 후보였고 정치 경력도 훨씬 더 길고 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쪽으로 조금은 더 이제 무게중심이 쏠리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결선을 가게 되면 또 이제 결선에 오르지 못한 후보들을 지지했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것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2등 경쟁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그 평론가분들은 이제 김문수하고 장동혁이 지금 거의 비슷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오늘 3차 토론에서 또 전한길 씨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등장을 했냐면 장동혁 후보가 내년 재보선에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라 전한길 씨를 공천할 것이다 이런 대답을 했거든요. 장동혁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의 대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부 총질러는 내가 당대표가 되면 다 당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게다가 사실 지금 이 말하자면 김문수 후보가 앞서는 듯 보였고 그다음에 장동혁 후보의 추격세였는데 장동혁 후보가 지금 거의 따라가서 비슷비슷하고 앞설 수 있다라는 이 분석까지 나왔던 변곡점이 바로 전한길 씨가 우리는 장동혁을 지지한다라고 했던 게 그게 한 일주일 전에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당의 관망파 여러 의원들이라든가 당의 그 강성 당원들이 이게 어떻게 이 추이가 갈 것인가를 지켜본 사람들에게 그게 확실하게 파급력과 일종의 어떤 그 동원의 신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한길 씨 입장,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 입장에서는 전한길 씨에 대해서 그 OX가 왔을 때 당연히 한동훈 전한길이었으면 본인 입장에서 전한길을 하는 게 상품성 측면에서나 본인의 일관성 측면에서나 그리고 나중에 이 표의 확장성 측면에서나 당원 89조이기 때문에 그게 맞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만 저는 저도 판넬 드는 거 과정을 봤는데 그 판넬 하나가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박원석 의원님이 표현해 주셨습니다만은 이번 그 전대에서 그 전한길 씨는 확실한 신스틸러였다. 그 신스틸러가 결국에는 OX 퀴즈까지 등장해서 유력 후보의 그 재보선 출마 가능성까지 그 0의 5의 그 지지를 받았던 그 사안 자체가 결국 지금 이 마지막 구도,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 날 저는 아마 금요일 날 승부가 가려질 것 같지 않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아마 최종 결승까지 갈 것 같은데 거기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일부 입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답변은 사실 이제 장동혁 후보가 원조 친한파였기 때문에 좀 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서 월요일인 어제 전한길 씨가 당사에서 농성 중인 김문수 후보를 찾아갔습니다. 지난주에는 김 후보 면전에서 이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취지의 이제 말을 했었는데 이번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현재 그 제 뜻이라기보다는 제가 운영하는 친환경 뉴스에 물어보니까 거의 90% 가까이가 장동희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전환길이 거기에 어떻게 끼어듭니까? 저로서는 유튜버들이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광화문에서 싸울 때나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그저 몇 마디 말에 그 혓바닥에 놀아나는 이런 판단은 옳지 않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유권자분들께 오해 살 만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바로 잡아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 자리에 찾게 되었습니다. 장동혁을 지지하냐라고 하는데 유튜브들에 대해 올라온 의견을 제가 말했을 뿐입니다.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요. 제 자그마한 부탁 하나 있는데요. 다가올 8월 20일 전당대회 우리 청주에서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좀 들어가게 좀 해주십시오. 뭐 어떤 제가 답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전한길 씨, 김문수, 장동혁 다 훌륭한 지도자다. 내가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내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장동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뭐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아마 뒷수습을 하러 가서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거침이 없습니다. 누가 보면 저 당의 주인이 전한길 씨인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직전에 대선 후보였고 이번에 당권 주자인데 마치 저 장면을 보면 김문수 후보가 약간 들러리가 돼 있고 전한길 씨가 주인공이처럼 이제 거침없이 얘기를 하고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던 것에 대한 해명은 굉장히 짧게 했고 그 뒤에 또 장황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목청을 높여가면서 했던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저게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를 저는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당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이제 강성 유튜버들이 전당대회를 좌지우지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그에 이제 편승한 이제 후보들이 오히려 그 유튜버들한테 뭐 줄을 서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고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안철수 후보라든지 또 조경태 후보처럼 이른바 이제 찬탄 후보, 윤호개인을 반대하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강성 지지층의 표심이 전당대회에서 더 두드러지게 가시화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의 목소리 같은 게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전한길 씨가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은 집권을 여러 차례 했던 대중정당입니다. 아무리 지금 탄핵 이후에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강성 유튜버들에 의해서 당이 휘둘리고 전당대회가 좌우된다면 과연 이제 그런 정당을 수권 능력이 있는 대중정당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당연히 따라오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얘기했던 그 장동혁 후보가 물론 밸런스 게임 같은 약간의 이제 그런 퀴즈였지만 한동훈 후보가 아닌 뭐 전한길을 공천하겠다라는 것도 글쎄요, 뭐 장동혁 후보가 워낙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하고 대척점에 서 있는 정치적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그게 저는 과연 이 공당의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분의 리더십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대단히 좀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런스 게임.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먼저 시작했죠. 김문수 장동혁 했는데 장동혁이라고 이제 그랬었으니까요.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상당히 이제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고 발언에서도 이제 보셨다시피. 근데 어제 저 자리에서도 상당히 이제 뭐 얼굴 표정도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만은 20일 전당대회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김문수 후보가 내가 답할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한마디로 빈정이 대단히 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날 저 이제 14일 날 이제 저 얘기를 했을 때 장동혁 후보가 그 이제 그 말하자면 더 지지한다 이제 전한길 씨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어느 곳이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인데 제가 굉장히 귀에 꽂혔던 게 선거 때 자기를 돕지 않고 나를 도우면 부부지간이라도 원수가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타격감이 컸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상승세가 꺾였고 장동혁 후보의 추격세가 본격화되는 이제 그런 타이밍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기분 상한 걸 넘어서
대세론에 이제 균열이 생긴 어떤 그 하나의 변곡점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했고 오늘도 저 얘기는 전당대회 출입하게 해달라. 물론 이건 선관위가 할 사안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력 후보고 그렇다면 제가 선관위에다가 우리 일반 당원도 좀 출입하게 해달라고 한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될 거 내가 답할 사안이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 지금 계속 기분 안 풀렸거든.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환길 씨가 그때 보니까 표정이 좀 머쓱하던데 주변에서는 박수를 치고 그랬지만 어찌됐건 이걸 과정을 놓고 보면서 이게 이제 김문수 후보가 되고 이제 만일 장동희 후보가 되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경고를 받은 전환길 씨의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도 약간 결이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제가 얼핏 드는 거예요. 김문수 찬탄파 그러니까 반탄파 후보들이 됐을 때는 김문수 그러니까 전환길 후보의 감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상됐는데 이제는 조금 결이 달라졌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환길 씨를 둘러싼 뭐 찬탄 반탄의 문제도 있지만 반탄파에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환길 씨를 대하는 것도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전망이 듭니다. 네. 네, 진짜 20일 전당대회 만약 결선에 간다면 이제 26일 결선 투표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사실상 정치 활동을 재개한 조국 전 대표 이야기입니다. 이 과거 자녀 입시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는데 정치권에서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뭐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 봅니다. 2030께서도 지난 총선 시기에 한 20몇 프로가 저희 당을 지지해 주셨는데 또 저를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죠. 왜 싫어하는지 분석을 하고 또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치인은 필요하면 10번, 20번도 사과하고 마음을 풀고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본인의 문제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는 거, 국정의 어떤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를 통해서 약간 이건 대국민 메시지를 조금 더 가다듬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또 있죠. 또 그 중에서도 입시 비리와 관련돼서 2030한테 몇 번의 사과로 그게 마음이 열리겠느냐,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또 이제 박용진 의원은 지적을 하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나요? 근데 실제 정말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있나요? 애둘러 사과를 했죠. 마치 다른 2030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부모로서 그 조민 씨한테 준 것이 그런 2030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그동안에 했는데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엔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런 박탈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입시 부정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뭐 문서를 위조한다든지 일종의 범법 행위를 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늘 그 대목을 우회하거나 비켜서 어떻게 보면 애둘러 가는 식의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그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분노하는 민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지금 출사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과한다고 바뀌겠냐. 우리를 지지하는 2030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그걸 설득하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 저렇게 접근해서는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적인 그런 민심의 실체에 전 다가설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본인이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한 태도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무엇에 대해서 사과하는지 그래야 조국 전 장관이 이 문제를 털고 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계속 애둘러서 비켜가듯이 마치 도의적인 차원의 문제인 것처럼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법리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뭐 승복한다라는 식의 그 태도를 가지고서는 지금 그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민심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면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들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번 사면이 조국 전 대표의 앞으로 정치 활동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게다가 지금 조 전 대표가 너무 서둘러요. 그러니까 최소한에 우리가 휴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자숙하고 이제 어떤 시기든 우리가 약간 숙성의 기간, 좀 약간 본인이 축적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마치 무슨 다음 달에 선거 있는 사람처럼 저렇게 서둘러요. 복당 서두르죠. 뭐 출마하겠다고 지금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죠.
유튜브도 지금 그러니까 시작했잖아요, 유튜브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그러니까 저 마치 감옥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나오는 거 이 국민 정서에 반하잖아요. 정치는 흐름의 싸움인데 이 흐름에 지금 올라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조 전 대표의 그 영향력이 좀 과대평가돼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지난 총선은요. 조국 혁신당이 이른바 지민비조의 돌풍 속에서 12석이라는 걸 얻었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윤 전 대통령이라는 반대 진영의 권위적 정치인이 대통령으로서 우뚝 서 있을 때, 그러니까 반대에 서 있는 조국이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에다가 무언가 약자의 동정심 이런 것들을 유발해서 가능했지만 지금은 윤 전 대통령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 전 대표가 이제 뭐 검찰 개혁에 이게 검찰을 해체해야 되는 상징적 사건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갖는 파급력이나 소구력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조국 대표도 팬덤이 있다지만 그 팬덤이 좀 과잉 저는 표집된 것도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지금 그 영향력이 우리가 좀 지금 국민들은 좀 지켜보고 있어요. 얼만큼 그런 지난 8개월간 감옥 안에서 사색과 축적의 시간을 가졌는가. 근데 그런 흔적이 없고 오히려 당당하게 개선 장군처럼 저렇게 구는 거. 특히나 사과는 받아들인 사람이 끝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해야지 뭐 사과 안 받아들이니까 난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이게 정치인이 맞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조 전 대표가 저렇게 오는 게 오히려 올 연말에 좀 형기 절반 채우고 나오는 그게 오히려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행보가 이제 이번 주말인데 24일 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고 25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할 예정입니다만은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오늘 그 유튜브 활동도 이제 재개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이제 SNS에다가 이제 된장찌개 올려가지고 또 한 번 이게 크게 논란이 됐고 어떻게 본격적인 정치 행보의 신호 이렇게 보십니까? 뭐 전체적으로 좀 마음이 급하고 서두른다는 인상이 있죠. 그런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권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이제 사면을 결정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본인의 언행이 대통령이나 지금 여당에 부담이 좀 안 되도록 당분간은 로우키 행보를 보이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백기가 길었던 것에 대한 조바심이 나서 그런지 재보궐선거도 지방선거도 내년 6월입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남았어요. 지금 저렇게 서둘러서 못 박듯이 출마 의사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조국 전 대표에게 기회가 없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잘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요. 여권 입장에서 보기엔 눈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여론이 저런 모습에 호의적으로 반응하면 좋은데 호의적인 반응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비판적인 반응. 그래서 역시 이제 뭐 조국 대표가 좀 핫한 인물이라는 게 찬반이 쫙 홍해처럼 갈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을 의식한다면 당분간은 조금 이제 자숙 모드로 약간은 좀 낮은 그 이 행보를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은 좀 뭐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저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심경이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일종의 이제 우당의 전 대표고 또 뭐 곧 대표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동반 협력 관계를 가져가야 되겠지만 저렇게 조국 전 대표가 선명하게 본인의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이 여권에 주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또 적지 않게 여당에서 좀 불편한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국 전 대표가 뭐 내년 지방선거 혹은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그에 대해서 가장 큰 변수는 결국엔 민주당과의 관계입니다. 민주당과의 관계가 이 과거 총선 때처럼 우호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출마해서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게 지금 조국 혁신당의 현실이거든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오히려 조금 조용한 모드로 행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 당사자나 조국 혁신당의 생각은 또 다르지 않은가 싶습니다. 민주당에 부담이 된다. 그 말씀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반복을 하는데 확실히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조국 전 대표는 본인이 그 중에서 이제 n분의 1이다. 이제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박용준님은 아까 n분의 8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근데 현실 인식이 제가 보기에 결여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지금 뭐 구체적인 수치라면 또 조사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조 전 대표에 대해서 여권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코어 지층이라고 하는 3040, 그러니까 4050이죠. 거기도 영향을 받았고 2030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조 전 대표가 앞으로 지금 당장 뭐 출소를 두고 둘러싼 찬반을 떠나서 이런 행보를 하게 되면은 이게 전체 여권에 이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여당과 동일시하는 약간 착시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이제 민주당의 지지,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까지도 연동되는
그런 지금 파급 효과가 있을 건데 예. 사실은 저렇게 뭐 아주 강건도 불균하듯이 뭐 나도 좀 책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저런 태도들. 정치는 사실은 어찌 보면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인데 이렇게 가버리면은 조 전 대표를 일찍 사면시켰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후회스러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고 예. 내가 너무 서둘렀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참 정말 우당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쨌든 범여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조 전 대표가 저렇게 정말 그게 저 자신의 처지에 대한 고려 없이 저렇게 무조건 속도전만 강조하는 거 예. 저거 대단히 부담될 겁니다. 예, 두 분이 공통적으로 조국 전 대표 지금 너무 서두른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2차례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이 서울구치소 CCTV 영상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 요구는 해놓은 상태고요. 법사위를 통해서 만약에 저희 그 영상을 이제 받게 된다면 검토를 해서 열람이나 공개가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은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공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법 체포 시도다라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이 이 CCTV를 공개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결국에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원인 제공을 했다고 봅니다. 법 집행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답지 않은 모습으로 저항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이 굉장히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면 아예 그 CCTV 자료가 있다니까 공개를 해버리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물론 이게 이제 초상권 논란도 따를 거고 네. 인권 침해 논란도 따를 거고 물론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그동안에는 임의적으로 민주당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지 않았지만 만약 이거를 국회 상임위 의결을 통해서 자료 공개를 요구한다면 예. 그 뭐랄까요 구속력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아마 서울구치소도 그 자료 이 제출에 기존처럼 네. 뭐 불응하거나 이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구치소장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구치소장도 바뀌었고 물론 그 CCTV 영상을 서울구치소가 제출한다 그래서 그걸 곧바로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또 다른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현 의원도 한번 검토해보고 이게 공개할 만한 건지 공개해도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좀 유보적인 입장이긴 한데 어쨌든 이 전 과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초한 문제다.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했다면 체포영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했다라면 뭐 이런 쟁점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불응하면서 그것도 전직 대통령답지 않게 뭐 외신에 무슨 언더웨어 이런 얘기까지 실릴 정도로 국민들이 보기에 민망한 그런 상황을 연출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논란까지 확대되고 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뭐 조심스럽게 검토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김병주 최고위원이나 이성현 의원 같은 경우는 꼭 보여드리겠다, 안 될 거 없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죠. 기싸움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거 설령한다 그래도 그러면 이제 언더에 입었다는데 그 모자이크 처리할 겁니까? 그리고 이게 한번 공개되면 외신서부터 다 이걸 받아서 갈 텐데 과연 이게 우리 국격에 도움이 되는가요? 특검이 이제 영장 집행하러 갔을 때 결국엔 못했으니까 그럼 이제 골석 재판해가지고 기소해가지고 이제 그 유죄를 입증하면 특검이 될 일인데 굳이 그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그럼 속옷 차리면 어쨌든 모자이크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영상 그대로 나간 게 또 애매하고 이게 사실은 좀 부끄럽고 이게 그리고 전직 국가 원수다 보니까 이게 국격 그다음에 우리 국의 그 나라의 그 격과 진짜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걸 그대로 날 것으로 공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도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윤 전 대통령 망신 줘가지고 뭐 기선을 좀 더 주자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전 제가 보기에 그러지 말고 빨리 윤 전 대통령 나가서 이제 조사받고 해라는 압박용으로 하는 것 같은데 설령 이렇게 간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역풍부입니다. 국회가 이거는 물론 이제 적법하게 뭐 박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구속력도 갖고 강제력도 가질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 국가 전체 이익이 무엇이고 과연 그게 대의기관으로서 그게 적법한 행동이었던가 역풍 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는 교정당국과 좀 협상하고 아니면 서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얘기해서 엄포용으로 끝나야지 이게 실행용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정치적인 역풍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 들었고요. 자, 여야가요.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래는 24일까지 하기로 했던 일정을 25일 하루 더 연장해서 하기로 했는데 본회의 일정이 오늘 그렇게 조정이 된 거죠? 맞습니다. 오늘 네. 뭐 의장 주재하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고요. 22일 날은 국민의힘 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네. 관례적으로 그날 본회의를 열 수는 없고 그 22일을 제외하고 21, 23, 24, 25 이렇게 본회의를 예. 열어서 지금 쟁점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 쟁점 법안이 많잖아요, 지금. 많습니다. 예. 지금 방송법 중에도 MBC하고 EBS 관련된 법이 남았죠, 있고 지금. 노란봉투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예.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뭐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건데 지난 그 임시국회 때 필리버스터 우리가 목격했지만 필리버스터 하는지조차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당 의원이 더 길게 필리버스터를 하는 바람에 과연 이게 야당의 의지조차 있는 거냐. 근데 이런 이제 비판이 내부에서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번에도 예.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래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곧바로 이제 그 토론 종결 정족수를 예. 여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니고 여론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할 텐데 저는 국민의힘이 여론 환기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좀 합리적인 견제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합리적인 견제든 합리적인 비판이 아니고 마치 이제 국회에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 이걸 한다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국민 여론 환기 차원에서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여러 쟁점 법안들 가운데 지금 이제 뭐 방송법 하나 이미 통과됐고 MBC, EBS법 지금 남았고 특히 논란이 되는 게 지금 그 가운데 이제 노란봉투법 이건데 이제 이게 한미 정상회담도 지금 앞두고 네. 있고 특히 지금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도 오늘 민주당 면담을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민주당이 그 노란봉투법 수정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고민해봐야 될 지점 같은 게 왜냐하면 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조만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지금 우리가 조선산업 미국에 투자 많이 하기로 돼 있다는데 제가 듣기로 노란봉투법이 이제 통과되고 나면은 네. 가장 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조선산업일 수도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조선산업은 하청에 재하청까지 이게 굉장히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게 또 투자를 또 미국에 하게 될 때 노조에 또 동의를 얻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업 쪽에서 요구하는 이게 좀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걸 그렇게 날짜만 며칠 연기해 준다고 해서 이게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닌데 과연 이걸 이대로 가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도 있어서 저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뭐 지금 뭐 다른 법들이야 이제 뭐 속도전으로 하겠다는 것 같지만 지금 지도부의 입장은 노란봉투법 그냥 강행 처리하고 원하는 대로 간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런 여러 가지 외생 변수들도 있고 국가적인 현안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9월 정기고 그래도 미뤄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여당 지도부는 지금 이렇게 워낙 지지층에 지금 좀 말할까 하면 요구를 듣는 이 방향성이 강해가지고 예. 과연 그거를 좀 해야 될지 좀 사실 저는 바라긴 하지만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여당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이 노동법이라는 거를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한다. 오늘 재계 총수들 모여놓고선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밀어붙일 그런 가능성이 큰데 요거 하나만 좀 정리를 해주죠. 노란봉투법이 뭔지. 노란봉투법 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법이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게 이제 노조법 2조 3조인데요. 예. 결국 이제 교섭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파업 시에 그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이제 사용자들이 물지 않는다. 제기를 하는데 예. 그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이를테면 뭐랄까요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남발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예. 그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도 정확하게 규제하고 네. 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렇게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일종의 괴롭히기 같은 걸 못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라는 게 그 유래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쌍용차 그 파업 당시에 네. 많은 이제 사회적 지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측이 제기한 그런 손해배상 액수를 네. 국민 모금을 통해서 이 갚아주자라고 해서 노란봉투에 돈을 넣어서 보냈던 예. 거기서 이제 노란봉투법이 유래된 건데요. 예. 이제 기업 측은 뭐 이에 대해서 그동안에 관성적으로 계속 반대를 해왔는데 이게 워낙 오래된 쟁점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말씀하셨듯이 네. 그런 뭐 선진국 기준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걸 볼 때도 어쨌든 하청이라 그래서 실질적인 그 근로감독 지휘 관계에 있는데
교섭의 의무가 없다거나 네. 아니면은 파업 당시에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가리지 않고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통해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식의 행위들을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이렇게 미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오늘 뭐 암참 회장이 와서 얘기한 것도 그냥 기업 측의 입장을 반영해서 얘기한 거지만 사실은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한테는 별로 이게 해당이 되는 얘기가 아닌데다가 예. 또 이 법을 통과시킨다 그래서 당장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 그만하고 돌아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여당에서도 대통령실도 이대로 그냥 간다라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국내 기업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이를테면 기업 경영상의 이유로 한 어떤 판단, 결정 이런 건 좀 제외해달라.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노란봉투법의 유래가 뭡니까?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량 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쌍용차 파업이 일어난 거고 거기서 이제 노란봉투법이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무분별한 구조조정 같은 경우에도 노조가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권한을 이 법을 통해서 포함을 하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또 주말까지 이어질 국회 본회의 일정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